러시아 우주인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처음으로 우주선 바깥으로 우주복만 딸랑 입은 채 우주 공간을 잠시 허우적거렸던 우주 유영을 최초로 시도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오직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우주복에만 의지한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지구, 창백한 푸른 점을 바라봤던 이 우주인의 한마디가 우주가 얼마나 낯설고 또 아름답게 느껴졌을지를 아주 잘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는 흔히 지구, 말 그대로 공 모양 동그란 행성이라고 지구를 부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구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지구, 또 지구와 함께 곁을 돌고 있는 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구는 아주 완벽하고 엄밀하게 보면 둥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구가 동그란 공 모양이라고 부를 뿐 아주 예리하게 작은 차이를 들여다본다면 지구는 사실 둥글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몇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구는 자신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자전을 하고 있죠. 사실 태양계의 거의 모든 행성들이 이런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전축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가장 뚱뚱한 적도 지방은 무려 시속 1600km에 달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반면 중심축이 지나가는 북극과 남극점에서는 사실상 자전 속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성분은 행성 자체가 완벽하게 동그란 공 모양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은 자신의 질량만큼 사방으로 물질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자신의 빠른 속도만큼 바깥으로 물질을 튕겨 날려보내려고 하는 일종의 원심력이라는 가상의 힘도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원심력과 중력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그 합쳐진 힘이 얼마나 강해지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간단한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지방은 사실상 원심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반면 가장 멀리 벗어난 적도지방은 원심력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구의 중력에서 원심력만큼의 효과를 뺀 조금은 작은 중력으로 끌려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돌고 있는 거의 모든 행성들은 적도는 펑퍼짐하게 부풀어 있고 극지방이 더 바짝 짓눌려 있는 이런 타원체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 지구는 그렇다면 얼마나 크게 찌그러져 있을까요? 한번 간단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지구의 사진 두 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그대로 위쪽에 북극, 아래쪽에 남극을 두고 있는 이미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 지구의 그림을 90도로 돌린 장면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장의 사진을 반씩 잘라서 한번 붙여볼게요. 만약에 지구가 전혀 찌그러져 있지 않은 완벽한 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지구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상관없이 항상 지구를 합치면 완벽하게 동그란 원이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앞의 이미지와 뒤의 이미지를 반씩 잘라서 두 지구의 이미지를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살짝 그 지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적도 지방을 따라서 잘랐던 지구의 지름이 극과 극을 연결했던 짧은 지름보다 살짝 더 길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에 해당하냐면 대략 20km 정도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인 롯데타워를 예로 들어 생각을 해보면 대충 롯데타워를 한 40개 정도는 쌓아 올려야 채울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높이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지구 지름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20km 정도에 달하는 차이가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처럼 단단한 돌멩이 행성처럼 느껴지는 우리 지구 역시 옆으로 살짝 더 펑퍼지만 좀 뱃살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지구는 또 엄밀하게 보면 곳곳에 높은 산이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구석구석 깊은 바다가 파여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높은 산맥과 깊은 바다의 울퉁불퉁한 지형은
지구의 중력 역시 조금은 찌그러진 형태로 형성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중력의 분포다라고 해서 지오이드라고 부릅니다. 톡 튀어나와 있는 산맥은 그 산맥 경계를 따라서 더 강한 중력으로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길 것이고요. 또 안쪽으로 움푹하게 파여 있는 바다, 그 해수면은 더 약한 중력으로 물질을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구 전역의 실제 중력의 차이를 반영해서 지구의 표면을 그려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한 마치 감자 같은 모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지오이드의 차이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에 실제 스케일보다는 더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실제 지구의 중력 분포 역시 마냥 완벽한 둥근 공 모양이 아니라 조금은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와 있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처럼 우리 지구도 그저 마냥 완벽한 둥근 공 모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태양, 또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에 심지어 태양계 지구 곁을 돌고 있는 달을 비롯한 위성까지 사실 얼핏 보면 전반적으로 동그란 공 모양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별과 행성들은 네모납작한 원판 모양도 아니고 직육면체 모양도 아니고 하필이면 공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주에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기본적으로 사방에서 고르게 작용하는 힘이죠.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과 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성과 위성이 반죽되는 과정에서는 원래 별 주변을 떠돌고 있던 크고 작은 부스러기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하나둘 덩치를 키우고 사이즈를 불려나가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중력은 사방에서 고르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아무런 방향성 없이 모든 방향에서 비슷한 양의 물질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중력이 작고 사이즈가 작은 소행성 같은 천체라면 조금은 울퉁불퉁한 감자, 고구마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겠지만 우리 지구나 달처럼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진 상태라면 이제는 얼핏 봤을 땐 전반적으로 동그란 공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단일 천체들은 다 동그란 공 모양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구를 넘어서서 지구 곁을 돌고 있는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은 사실 그리 작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의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에도 꽤 작지 않은 아주 부담스러운 동생을 곁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사이즈를 간단하게 비교해 볼까요? 우리 지구의 지름에 비해서 달의 지름은 반의 반, 한 4분의 1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엄청나게 큰 사이즈이죠. 다른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한 행성들을 비교한다면 그들은 행성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사이즈의 위성만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 작지도 않은 이 지구가 아주 버릇없게 자신의 반의 반 정도나 되는 꽤 육중한 달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구의 달은 또 지구와 어느 정도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종이 위에다가 지구와 달을 그려보라고 하면 지구와 달을 꽤 바짝 붙여놓고 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관습적으로 지구와 달은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지구와 달의 실제 사이즈를 반영해서 두 천체가 얼마나 먼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먼 거리를 두고 그려야 할 겁니다. 실제 지구와 달 사이에는 우리 지구를 대략 30개 정도는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죠. 만약에 빠른 오토바이를 타고 지구에서 달까지 일직선으로 달려간다면 어느 정도의 여행 시간이 걸릴까요? 한번 쭉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대충 38만 킬로미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달까지 간다고 하면 그 여행 시간은 대략 160일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른 기차를 타고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KTX 정도의 빠른 고속철도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하면 대충 50일 정도면 달까지 갈 수 있고요. 이번엔 조금 더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의 경우 30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현재 우리가 만든 가장 빠른 로켓을 타고 달까지 날아간다고 하면 한 하루 정도면 달까지 갈 수 있죠. 여전히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를 제외한 남은 태양계 행성들을 일렬로 쭉 놓아서 약간 탕후루처럼 꽂아 놓는다고 하면 딱 절묘하게도 나머지 행성들이 딱 알맞게 들어가는 이런 그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절묘한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지구 주변에 떨어져 있는 달은 어떤 모양의 궤도를 그리고 있을까요? 다른 태양계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구 주변의 달 역시 완벽한 원 궤도를 조금 벗어난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근지점과 원지점에서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근지점은 36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요. 원지점은 더 먼 40만 킬로미터 정도에 달하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달의 궤도는 지구 중심으로 살짝 찌그러진 타원을 그릴 뿐만 아니라 또 옆에서 보면 조금 기울어져 있기도 한데요. 한 5도 정도의 각도를 두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시기에 달을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달의 모습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달라지게 되죠. 만약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기울지 않고 완벽한 원 궤도를 그리고 있었다면 우린 항상 같은 사이즈로 같은 방향으로만 보이는 달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달의 궤도는 약간 찌그러진 타원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약간 오른쪽에서 달을 보기도 하고요. 약간 왼쪽에서 달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오른쪽과 왼쪽으로 치우친 달을 보게 되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 궤도는 살짝 기울어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달을 조금 밑에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달을 약간 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달을 위아래 조금씩 기울어진 방향으로 보게 되니까 조금은 더 넓은 달의 원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달이 완벽한 원 궤도를 그리고 있었다면 우린 1년 내내 달 전체 표면의 50%까지만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달의 전체 면적은 59%까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큼직한 달을 대체 지구는 어떻게 거느리게 되었을까요? 지구가 달을 갖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가설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 우연히 지구 바깥 우주 공간을 떠돌던 큼직한 소행성이었던 달이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포획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지구와 달이 처음부터 하나의 먼지 부스러기 속에서 함께 태어난 동갑내기 형제 천체라는 가설, 바로 공진화 가설도 존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전 지구에 벌어진 아주 극단적인 충돌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지금처럼 거대한 달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가설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아폴로 미션을 통해서 그 실마리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아폴로 미션은 단순히 달에 가서 깃발만 꽂고 왔던 것이 아니라 달에 남아있던 여러 암석과 토양, 흙 샘플들을 지구로 갖고 오게 되었죠. 지금 보시면 아폴로 17호 미션 때 당시 달에 갔던 우주인이 삽질을 하면서 달에 있던 여러 돌멩이들을 털어서 모으고 있는 그런 채집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당시 아폴로 미션을 통해서 수집했던 다양한 암석 샘플을 지금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당시 아폴로 미션을 통해서 수집했던 여러 샘플들은 진공 챔버 안에 보관이 되어서 지구의 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순수한 그 성분 그대로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집했던 이 달 샘플을 모두 모으면 총 380kg에 달합니다. 2200개 달하는 크고 작은 돌멩이를 모두 모은 아주 무거운 질량이죠. 거의 0.3톤에 달하는 아주 많은 샘플을 통해서 지질학자, 천문학자들은 달의 기원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샘플을 분석해 본 결과
달 암석의 나이는 대략 45억 살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6천만 년 정도가 더 지난 살짝 뒤늦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후 관계를 비교한다면 우리 지구가 먼저 굳고 그 다음에 지구 곁에서 달이 굳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의 깊은 멘틀 속에 매장되어 있는 암석의 함량과 달 내부에 고여있는 멘틀의 함량이 크게 달랐다는 사실인데요. 우리 지구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암석 속 철의 함량이 꽤 높습니다. 무려 30%에 달하죠. 하지만 달 내부에 들어있는 암석 속 철의 함량은 고작 3%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지구의 멘틀과 달의 멘틀이 굳었던 환경이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구의 경우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과 같은 무거운 물질이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지구 중심까지 가라앉을 수 있었겠죠. 반면 달의 경우 지구 바깥 외곽에 고여있던 철의 함량이 적은 물질이 전달된 결과 지금처럼 비교적 더 낮은 철의 함량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 외곽에서 미처 굳지 못했던 마그마와 같은 물질들이 어떤 모종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굳어있는 달의 암석까지 전달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포획과 공진화 그리고 대충돌 가설 이 세 가지 중에서 현재 천문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마지막 세 번째 가설 대충돌 가설입니다. 일단 첫 번째 포획 가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은 지구에 비해서는 그리 작지 않은 꽤 육중한 질량을 갖고 있죠. 따라서 달 정도로 무거운 천체가 지구 곁을 지나갔다고 해서 이 지구의 중력으로 붙잡아 두기에는 달은 꽤 부담스러운 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지구 중력보다 더 강한 중력을 발휘했어야만 곁을 지나가던 달을 붙잡아 놓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포획 가설은 일찍이 폐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진화 가설 역시 아까 보여드린 지질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폐기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지구와 달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재료를 뭉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면 지구와 달에 스며들어 있는 미네랄, 광물의 함량은 얼추 비슷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지구의 내부 그리고 달의 내부에 들어있는 여러 광물질의 함량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두 천체는 완벽하게 같은 재료 속에서 만들어진 형제 천체, 공진화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게 되는 건 가장 마지막 Great Impact, 대충돌 가설뿐인 것이지요. 현재 천문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 지구 곁에 현재의 화성 정도로 거대한 덩치를 갖고 있던 천체 하나가 지구 곁으로 지나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격렬한 충돌은 지구 표면의 물질뿐 아니라 지구 내부의 물질까지 고스란히 전달하는 아주 격정적인 사건을 일으켰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구는 자신이 품고 있던 내부의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토해내게 되었고 그 물질들 일부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중력에 그대로 붙잡힌 채 지금의 달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구 내부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던 물질이 달까지 전달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굉장히 다른 성분을 공유하는 이런 독특한 환경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 지구에 충돌했을 거라 추정하는 이 원시 행성에게 테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테이아는 신화 속 달의 여신 셀레네의 어머니의 이름이죠. 그래서 달을 만든 더 원시적인 근원적인 존재라는 뜻에서 달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테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재미없는 천문학자의 농담을 하나 들려드리자면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재 천문학자들은 지금의 달이 대충돌을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살짝 바꾸면 지금의 달은 대충 돌로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구에 충돌했던 그리고 달을 만들었던 그 테이아의 추억을 지금의 지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놀라운 가능성이 최근 지질학적인 탐사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가 지진파 탐사를 통해서 지구 안에 어떤 밀도 분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지도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영역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 영역은 유독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게 전달되는 독특한 지형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우리 지구의 맨틀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주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유독 지진파가 느리게 전달되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은 우리 지구 맨틀 깊숙한 곳에 일반적인 지구의 맨틀과는 조금 성분이 다른 더 높은 밀도의 이상한 물질이 가라앉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특히 태평양 깊숙한 곳,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륙 지하 깊은 곳에 이런 독특한 성분이 가라앉아 있다고 추정하고 있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추정되는 저 깊숙한 높은 밀도의 물질에 추정되는 질량을 구해본 결과 딱 우리가 예상했던 태아의 질량에서 현재의 달의 질량을 뺀 만큼 그 차이에 해당하는 질량이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지구 곁을 돌고 있는 우리 지구의 달, 그리고 지구 깊숙한 맨틀 한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그 물질들, 그 둘을 합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상했던 그 태야, 달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원시 행성의 질량을 딱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구 내부에 가라앉아 있던 태야의 추억과 지금 지구 곁을 돌고 있는 달을 모두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대충돌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천문학자들은 이 대충돌 가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가면서 또 다른 시나리오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우리는 단순히 대충돌을 한번 꽝 겪고 나서 지구 주변에 퍼진 파편들이 곧바로 반죽이 되었고 지금의 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 발전된 추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대충돌 직후 지구 주변에 퍼져나갔던 먼지 파편과 먼지 구름은 빠르게 곧바로 달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지구 주변을 먼지 도넛처럼 에워싼 채 그 안에서 조금씩 천천히 달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충돌을 겪은 직후 행성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먼지 도넛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네스티아라고 부릅니다. 이 시네스티아가 만들어진 이후 조금씩 입자가 모여들면서 지금의 단단하고 육중한 달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우리 지구, 그리고 지구 곁을 돌고 있던 거대한 자연위성 달의 기원에 관한 여러 실마리들을 하나 둘 밝혀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도 큰 한계가 있죠. 바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달의 직접적인 지질학적인 증거, 달의 돌멩이 월석들은 아폴로 미션의 결과물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린 거의 5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한동안 달에 직접 방문하지 못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달에 대한 가설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젠 새로운 탐사를 통해서 달에서 더 많은 샘플을 갖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최근 나사는 거의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돌려보내기 위한 역사적인 미션을 준비하고 있죠. 바로 아르테미스 미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얼마 전 아르테미스 미션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인류의 탐사선이 달 곁을 선해 비행하고 돌아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아쉽게도 당시는 예행 연습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복을 입고 있는 마네킹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있으면 드디어 살아있는 사람이 달 곁을 돌고 또 나아가 실제 우주복을 입고 있는 우주인이 달에 발도장을 찍은 장면을 이젠 더 선명한 고화질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아폴로 미션 때 머물러 있던 달의 보물을 넘어서서 더 따끈따끈한 최신 결과물들을 갖고 올 수 있겠죠. 아마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달과 지구에 대한 시나리오는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지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달은 그저 막연하게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이 지구와 달에서 밝혀지게 될지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고향 지구와 달에 관한 짧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라세티미 스페이스 지구와 달 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